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왕규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경선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명연대를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에선 내란 세력과 결별이 우선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단도직입에선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아침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파가 대정부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하여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만을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첫 순서인 박형수 의원은 작심한 듯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비판했고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한덕수 대행은 오늘도 대정부 질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파면 이후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어떻게 불참할 수 있냐는 겁니다. 난갑병, 한덕수 총리의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가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여야의 양해나 국회의장의 허가도 없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구제불능 아닙니까? 내란수계 대행을 하느라 그런지 한덕수 총리의 안하 무인격 전행마저 윤석열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일각에선 한덕수 대행은 대권을 꿈꿀 때가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 시작 전에 이왕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일 좀 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 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이면 도대체 당정은 왜 버렸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후보자 지명 직후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는 바 오히려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국회의장 자신입니다. 박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회 인사청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장이다. 이 주장을 한번 따져보죠. 의견들을 들어볼까요? 그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규정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선제적으로 국회의장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명색이 의원들을 로메이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결사옹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의문이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의 이 수괴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더니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옹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왜 그러면 당적을 버렸습니까? 그게 규정이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규정과 법을 지키려는 의장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건 참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렸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던 그런 본회의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헌재가 오늘부터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평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리의 주장일까요?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예.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국회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 이게 그 국회가 자기 관련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각하사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위헌적 월권 행위로 규정해서 그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68명 모두 동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우리 당 소속 의원은 전부 퇴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주당과 야 5당이 주도로 한 일방적인 결의안 통과라고 보고요. 헌재 판단 곧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그 가처분 소송이 나왔을 때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헌재 판결을 지켜본 후에 민주당이 대응에 나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려고 하는 행위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 결의안의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 대행의 이 태도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명을 해놓고 지금까지도 국회에 정식적으로 임명 요청안을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출하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고 떳떳하면 자기 내야죠. 자기 말한 대로. 그리고 헌법 계속 얘기하지만 헌법을 잘 안 지킨 사람이 누군지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내고 있는 이유는 자기 이익에 반하는 모습으로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규 파면된 대통령이 인사를 알박기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국민의 비판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400억 원의 버스 기사에 대해서 해직을 시켰고 반면에 폭력이라든가 성비위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드러하는 판결들을 내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러한 한덕수 대행의 두 재판관의 지명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으니 계속 지금 민기적거리고 있고 본인이 대선 출마까지 해야 될 마당에 두 재판관에 대해서 속도를 내다가 본인에게 혹시 피해가 입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에 보내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는데 우원식 의장이 아예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행보만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대정부 질문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을 했고요. 지난 2월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온 뒤에 2달여 만에 모습을 국회에 드러냈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첫날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이 있었죠.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공모정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격하게 반발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장면이고요. 본회의장 오랜만에 상당히 소란스러웠네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그리고 사실상 내란 행위라고 헌법재판소는 봤던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에 많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파면 선고 이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 한 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 한덕수 대행의 그런 인사권 행사를 옳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멈추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논리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말라는 내용이 헌법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논리인데 우리 헌법에는 뭐 불효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없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불효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헌법에 어떤 거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이른바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걸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뭐 자연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식선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상식과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의 충돌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뭐 고함, 고성이 오고 가는 장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본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 총리실은 이렇게 밝혔어요. 권한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권한대행 체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권한대행 자체가 몇 번 없었죠. 저희 찾아보기가 그렇게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 스스로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 특히 지난번에 헌재에서 탄핵 정족수는 과반이다라고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분명히 총리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전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거는 전례 있는 일이었나요? 어떤 거는 전례 있는 일을 뭐 따르지 않고 어떤 거는 뭐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전 대통령도 제멋대로고 권한대행도 제멋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또 말면 말고 뭐 통상 전문가임을 언제 보여주려고 이러는 것인지 이 중요한 시기에 대정부 질문에 불참한다는 것은 그냥 대통령 역할극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작년을 돌이켜 보면 천주교 사제 1,460명이 넘게 시국 선언을 하면서 그 제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했던 시국 선언이지 않습니까? 어째 사람이 그 모양인가, 이 모양인가라는 그런 제목의 시국 선언이었는데 그때는 계엄 전이었는데도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런 시국 선언문이 나왔던 건데 그 말을 빌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하고 싶어요. 한덕수 대행은 또 어찌 그 모양인가라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이라도 정말 이 올바른 길로 이 국정을 원만하게 수습하고 또 이 비상한 경제 이 상황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해주길 바랬더니 본인이 그냥 대통령인 양 그런 태도만 견지하고 전례가 있니 없니 마지막 소임이니 아니니 무엇이 마지막 소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본인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든지 이렇게 이연령 비연령 원칙도 없이 하는 것은 더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내란 피의자로서 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한덕수 차출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경선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근데 추대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수영 의원을
발언을 보면 54명이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 54명. 근데 54명이 누군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관련해서 좀 취재를 했는데 54명의 연판장, 이게 뭐 서류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누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인을 했다. 이런 건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박수영 의원이 구두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냐. 긍정적인 답변을 준 사람들이 이 정도 있었다라는 수준 같아요. 근데 추대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선 일정을 확정했고 경선을 어떻게 치르겠다 이런 룰까지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명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자들을 다 제끼고 특정 한 명을 외부에서 데려와서 추대한다는 것 자체가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절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추대로는 없었고 다만 경쟁력 있는 인사인 만큼 경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상 오늘로써 후보 등록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의 경선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4일 이전에 공직자로 사퇴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여전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가장 최근 거를 놓고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조금 이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엔 박수영 의원의 저 발언으로 볼 때 이른바 연판장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 왜냐하면 박수영 의원이 그 연판장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 2023년 봄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 그때 김기현 후보가 여론조사로는 가장 꼴찌였는데 그때 이제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던 다른 후보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국힘 의원들 사이에 이렇게 쭉 받았는데 그때 그 연판장 작업을 주도했던 사람이 박수영 의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박수영 의원의 뭐 54명이 그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 뭐 저 얘기는 실제로 연판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발끈했거든요. 자신이 있으면 이름과 연판장 내용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 알고 들어가신 건 아니더라고요. 연판장을 만드는 거는 거기에 이름을 자기 이름을 걸어서 그걸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게 한 거고 정말 그게 명분 있는 거라면 그 연판장의 내용을 오늘 바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판장을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54명이면 국민의힘 의원 수가 108명이잖아요. 절반이 출마를 원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54명으로 맞춘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연판장이 존재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김용남 위원은 지난 연판장 사태에서 봤듯이 가능성은 없지 않다. 있다. 저는 여하튼 제가 한번 물어본 현역 의원분들 가운데는 연판장을 실물로 봤다거나 이름을 올렸다는 분은 보지 못했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도 저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그 출마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정권 재창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본인이 이런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거나 실물을 본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여전히 연판장의 실제보다는 이 관련해서 분위기를 여쭤봤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했던 분들이 우리 당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연판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당사자인 한덕수 대행은 전혀 어떤 언급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봅니까? 조국 혁신당에선? 참 비겁한 분이에요. 예, 공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 치고 이렇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인지 이번에 다시 알았는데요. 국민들은 지금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고 국제적인 통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대선을 제대로 중립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지 그 여부를 묻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 나올 것인지 깔끔하게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계속 지금 모호하게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겁함의 전형인 거죠. 일종의 또 간보기입니다. 계속 자기의 몸값을 계속 올린 다음에 5월 3일, 4일이 이제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을 사퇴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기 위한 이 일종의 간보기 정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도 없는 아주 모렴치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 한덕수 차출론이 갖고 있는 의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띄우기가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이 준결승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스스로 자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오더라도 권한대행이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또 단일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힘의 경선은 흥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를 계속 어떻게 하면 모시고 오겠다고 하는 건데 결국 자기 당을 폭망시키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파면된 정부의 내각을 총괄했던 사람을 끌어온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그 자체만으로도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만은 결국은 반기문 지난 7년 전에 반기문 당시 후보가 걸었던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 연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아무튼 이 정권은 연판장으로 시작해서 연판장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을 주저앉힌 친윤 초선 의원들의 어떤 연판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50명 넘는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지도부가 만류해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판장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뭔가 실체는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연판장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나쁜 연판장들입니다. 반면에 좋은 연판장도 있어요. 좀 전에 이 분노한 경호처 직원들의 연판장으로 김성훈 차장 빨리 사퇴해라 이런 계속 해왔잖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퇴 지금 결심을 했다 이런 속보가 나온 것 같은데 좋은 연판장이죠. 이렇게 민심을 받드는 연판장이라면 얼마든지 연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처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정권은 하여튼 망하는 길로 가는 연판장으로 시작해서 연판장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가지 않았고요. 조금 전 이제 속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 광주 서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기아 경영진, 또 모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하고 미국발 통상 전쟁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안 가고 자동차 공장으로 갔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 5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거든요. 아직 어떤 후보가 등록이 됐는지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존의 의사를 밝혔던 그 후보군으로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가나다 순입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인사가 빠지면서 경선 후보군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처음에는 뭐 13명이 출마한다, 아니다 15, 18, 뭐 마지막에는 20명까지 출마설이 나왔습니다만 정작 그 후보 마감 시점에 보니까 8명 정도만 출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력 그 출마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내지는 경선 불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금 열기가 식었어요. 근데 이렇게 출마자의 숫자가 적어진 것보다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있어서 가장 열기를 식힌 것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이른바 한덕수 총리의 차출설입니다. 이번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가지는 유일한 장점은 물론 이게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생기는 대선이라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유일하게 누가 최종 당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다 내지는 흥미롭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었는데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차출설 내지는 무소속 출마설이 나오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박수영 의원이 언급한 54명의 국힘 소속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촉구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 54명의 국힘 의원들은 자기 소속 정당에 대한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래 김영남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아침에 방송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대진표가 확정된 다른 당 얘기도 있고 해서 대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이 조금 전인 5시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한덕수 대행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 딱 절반인 54명이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일단 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로써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까지 총 8명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습니다. 이렇게 후보가 많다 보니까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지율이 확 떠서 상대 후보를 먹는 거 하고 이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답답하니까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차출해야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으로 선거재판관 2명 지명한 것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오래된 뉴스를 질문하시네요. 이건 많이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헌법재판소의 길어지는 공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다. 네, 시선을 끌기 위한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해서 직접 드럼통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후보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윤석열 보유 정당에 이름표를 달고 있고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당으로서는 빛의 연정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이 경선 흥행의 빨간불을 걱정하십니다. 반드시 파란불을 켜겠습니다. 돌풍을 불러 일으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해식 비서실장이 대신해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5시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6시까지 봤거든요. 잠시 뒤면 끝나겠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선 일정을 쭉 정리했습니다. 4월 14일, 15일 오늘까지죠. 국민의힘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일부터 경선 진출자 발표를 한 뒤에 22일 다음 주입니다.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후보 2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4월 29일 후보 2인 압축 시에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이때 결정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4월 29일 또는 5월 3일에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 볼까요? 후보자 등록 마치고 19일에 1차 충청권 합동연설회, 20일에 2차 영남권 합동연설회, 26일 3차 호남권 합동연설회, 다음 날인 27일 4차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 빠르면 보름 이내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경선까지 간다고 하는데 오늘이 보니까 D-49일이더라고요. 그러면 5월 10일 날, 11일 날 후보 등록하고 5월 29일 날 사전 투표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날짜가 별로 없구나. 이게 정말 이 촉박한 대선 일정이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대략 4월 말이면 특히 이제 양당의 후보가 다 정해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대표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네 번째 주인공이 누구일 것인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3명 정도는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가 그 전에 오세훈 시장까지를 포함해서 대략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예.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사실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얘기군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했기 때문에 자, 그 마지막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가 국민의힘 경우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명의 결선으로 또 누가 올라갈 것이냐. 예. 탄핵 찬성과 반대의 구도 속에서 아마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1대 3의 구도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럴 경우에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주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점이기도 하겠죠.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왜 아직도 국민의힘은 그 모양인가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은 조금 소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지난번에도 자체 후보를 내지 못하고 용병 잘못 써서 크게 실패하고 국가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다른 용병을 또 꿈꾸고 있고 당의 절반이나 되는 의원들이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런 일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해서도 좀 없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8명 중에 4명이 누가 될 것인가. 마지막 하나의 카드를 누가 티켓을 얻을 것인가. 예. 그다음에 2차 결선에는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게 아마 서로 소위 내기도 하면서 친구들끼리는 그렇게 아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그런 4인 네. 결과인데 한 번씩 예측을 해보죠. 방송에서 예측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다만 정광재 위원은 당직을 맡고 계시니까 발언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는 민주당 후보를 예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명 일단 예,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예측해 보시죠.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빠진 자리를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가서 일단 1차 컷오프인 4명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룰을 보자면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보다는 나경원 의원에게 유리한 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4명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같은 생각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언제 또 철수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선에 경선에 끝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4명이 누가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면된 이후에 그 대통령을 선출했던 추천을 했던 정당에서 철저한 반성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지금 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민심과 동떨어지고 그것은 또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국민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데 그들만의 다음을 위한 기득권 경쟁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경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거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파면에 이르게 했던 그 책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누가 더 잘 하느냐, 진짜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선은 정상이면 그 연속선상에 말씀드리면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했던 측이 서로 간에 치열한 노선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그런 선거가 그런 당내 경선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되지 않고 결국은 한쪽으로 다 몰려가지고 탄핵을 반대했던 층만 모여가지고 경선을 하기 때문에 그 경선은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예, 정광재 위원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예. 전 뭐 5대0 라이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민주당 후보는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정말 매일 그 5대0 라이브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예. 최종 후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경선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 되는 득표율이 88%였어요. 그리고 2022년은 7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득표율을 얼만큼 끌어올릴 것인가가 관심이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특히 국민 경선을 없애는 대신에 당원과 민심 5대 5로 이렇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전 대표를 추대하는 수준의 당 대통령 후보 선출에 불과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조금 더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오히려 본선에선 더 유리한 국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그 정치적인 공세를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불참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당 바깥으로 나가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아직 결심이 확실하게 쓴 건 아닙니다. 백지 상태에서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능성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3지대론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한번 해봤잖아요.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이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 만들고 거기서 또 대통령 후보까지 해봤기 때문에 소위 제3지대론이라는 거를 실제로 출마를 해봤던 분으로서 이게 다시 한번 가능한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당으로 이제 복귀해서 또 다시 탈당을 고민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무소속으로 이게 세력화가 가능한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이를테면 뭐 당적이 없어도 굉장히 폭발적인 어떤 지지세를 가지고 있다라면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은 또 그런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좋은 어떤 그 대통령 후보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참 공공한 처지가 아닌가 지금 참 어려운 예.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의원 생각은?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그게 제3지대나 뭐 무소속 상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저는 이번에 국힘의 경선 불출마 선언이 일종의 메시지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치 고관여층은 유승민 전 대표가 한 얘기가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각자 생업에 바쁜 그 국민들은 불출마만 기억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왜 불출마인지는 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불출마만 기억한다. 오히려 그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출마를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메시지가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든지 아니면 당적을 옮겨서 출마하겠다라고 출마 쪽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고관여층을 제외한 많은 대중들께서는 이미 경선 불출마입니다만 불출마만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래서 고민을 하기에도 조금 늦었고 예. 저 고민의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만약에 출마를 할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적어졌다. 왜냐하면 역선택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민심 100%로 확대는 했지만 역선택 조항이 있는 한에선 자기가 이 4강 안에 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근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운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에 대한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도 이른바 반명 세력들이 이탈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뭐 반명 또 반윤이겠죠. 이런 세력들의 구심점으로서 본인이 역할을 할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치 환경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당 역사상 봤을 때 제3지대에서 이렇다 할 득표율을 보였던 대선 후보가 없었다는 점, 예. 그리고 그 제3정당이 이 선거에 임박해서는 탄생할 수 있지만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하고 다음 선거가 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동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반명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전 대표에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잇따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처럼 뭐 다 나와가지고 조금씩 다 나눠 먹으면 뭐 상대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냥 쉽게 뭐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빅텐트를 만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예. 이재명 연대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예, 김유정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우리가 뭐 마지막 소명, 전례 없는 일, 전례 있는 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빅텐트론은요. 가장 유력한 후보에 맞서서 항상 빅텐트론이 나오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빈 텐트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례 나오는 뭐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 체제에서 시간도 짧고 이 빅텐트론을 어떻게 해서 누구와 연대를 해서 어떻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도 참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텐트론은 그냥 빈 텐트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빈 텐트론이다. 저는 이번엔 굉장히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빅텐트를 만들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높고 튼튼해야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라는 아주 튼튼하고 높은 기둥이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맞이할 수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한 현실적 문제가 도래했을 때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세력들을 한 자리로 모으는 빅텐트라는 게 유용한 전략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1대1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순간부터 지금의 여론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켜보신 것도 대단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 이른바 반명연대 내지는 반 이재명 빅텐트가 전략적으로 성공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이른바 반명연대가 되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를 극대화시키면서 그 비호감도를 가진 국민들의 표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최고의 빌런이 돼야 그게 가능한 전략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고 국민적
혐오도가 가장 센 사람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예. 뉴스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요. 파면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에게는 등장하는 것이죠. 뉴스에도 등장하고 여전히 이런저런 좀 억지스러운 주장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최고의 비호감도가 높은 인물로 설정해 두고 전략을 짜기는 지금 어렵다. 그런 전략이 통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보이질 않는다든지 국민들의 눈에 띄질 않아야 그게 가능한 전략인데 지금은 이른바 반명연대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 말씀씩 들어보는데 30초 남아서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빅텐트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합입니다. 야합이라고요? 야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계속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란 세력들이 다시 모여서 정권을 재집권하겠다는데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데 그것을 용납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공학적인 수싸움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과 계속 동떨어진 일을 계속하면서 빅텐트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은 더욱 떨어져서 재집권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때리기만 계속했던 윤석열 정부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또다시 이재명 때리기만 계속하는 또 하나의 야합으로 이 정국을 다시 돌파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30초 짧게 반론 드리고 마칠게요. 없는 정치적 이합 집사는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명분 있는 정치적 결합은 연대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정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가 과거 4.10 총선의 2조 심판론과는 다른 이재명 심판론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대통령은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입니다. 홍준표가 집권을 하면 제7공화국의 기본을 만드는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의 헌법재판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FBI 국가수사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참이 기가 막힌 수사구조죠.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 JTBC 통해 아주 오랜만에 뵙는 분입니다. 생애 3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와서 보니까 JTBC 굉장히 부자네요. 부자라고요? 건물도 있고. 예. 아이고 나는 지난번에 한번 와보기는 와봤는데 이 단독 건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단독 건물이 있는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예. 부자네요. 예. 네, 부자라고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2017년 때는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경선 출마를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때는 그리고, 지금하고 좀 다르죠. 예. 그거는 고민을 한 게 아니고 재보궐선거를 하려면 1년 이내에 임기가 있어야 되는데 2017년도 그 경선할 때는
1년 이내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경선되고 난 뒤에도 열흘간 선거운동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 해야지 재보궐선거가 생기기 때문에 안 생기기 때문에 네. 재보궐선거를 한번 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경선되고도 10일 이상 대선 선거운동 포기하고 그 지사를 사퇴를 안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구시장직을 일찌감치 내려놓으셨는데 지금은 우선 재보궐선거가 예. 없죠. 나로 인해서 재보궐선거하면서 수백억을 써야 하는 그 구조가 없죠. 재정 건전화에 반하는. 그리고 두 번째 경남지사 때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대구시장직에 미리 지난 탄핵 때부터 12월 초순부터 만에 하나 2017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전혀 준비가 없었어요. 네. 그냥 불리 올라갔거든. 예. 그래서 출마 선언문 보더라도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달라졌죠. 그래서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대비해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죠. 3개월 전부터. 예. 그래서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선 이 단기전이잖아요. 이 단기전에 어떻게 하는지 단기전에 노하우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 예. 4월에 책 내셨더라고요. 4월 그렇죠. 10일자로요. 예.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 그렇습니다. 예. 이 이른바 공약집이라고 봐도 되겠죠?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한번 그려본 그 글입니다. 예. 첫 그게 챕터를 한- 보면 선진대국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헌이 나오고. 예. 개헌을 그러면 가장 주요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6공화국을 우리가 겪은 지 거의 40년가량 됐어요. 예. 87 체제가. 그럼 87 체제가 민주화의 완성을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조국 건대화했고 처음에 건국 시대를 지났고 조국 건대화 시대를 지났고 민주화 시대를 지났으면 그 다음은 선진대국 시대로 가야 돼요. 예. 그럼 그 선진대국 시대로 가려면 물질적으로는 지금 3만 달러 넘었기 때문에 선진국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선진국에 걸맞는 그런 준비를 갖췄냐. 우선 헌법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 헌법부터 바꾸고 헌법 체제를 앞으로 이제 선진 대국 시대에 맞는 헌법 체제로 바꾸기 위해서 개헌이 가장 중요하죠. 예. 날치기 개헌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고 네. 대선 과정에서 공론화도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지금 내용이 저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제일 먼저 정부의 개헌 추진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의 개헌 추진반 만들겠죠? 그러면 정부안이 나오고 국회안이 나오겠죠? 그럼 둘 조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고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적용 시점은 2030년으로 해야 되겠죠? 대통령 임기 끝나는 그 해요. 아니요. 그걸 갖다가 대통령 임기는 끝나는 그때 해야 되겠지만은 다음 총선은 개정된 헌법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 총선은 그러면 2024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2년 임기만 하고 2030년에 같이 한다. 2028년에 총선을 하는데 예.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총선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2030년 개정된 선거에 따라서 뭐 4년 중임제로 하고 예.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또 이제 총선을 하게 되면 선거 주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지금 상원제, 하원제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상하원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OECD 국가에서 단원제로 하는 데가 튀르키예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원의 이번에 국회 상황을 보면 알지만은 극단적인 대립 구조는 상원에서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해야 돼요. 예.
다른 나라 다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국회 극단적인 대립 구조가 돼버리면 조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상원 하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030년에 그러면 하원 선거라고 2032년에 상원 선거라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2028년도에 상하원 선거를 동시에 하고요? 그렇습니다. 국회 개원은 2028년도에 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2030년도에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년 지나면 중간평가선거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4년 중임제 취지에 맞춰서 중간평가제의 성격으로 총선을 하고 딱 2년 주기로 맞게 되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구상인데 혹여라도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해서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 폐지가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헌법재판소 폐지를 이야기한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예, 그때도 탄핵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게 헌법재판소가 순수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정치에 의해서 놀아라는 사법기관이에요. 헌법재판소의 본질이. 예, 정치 구조에 따라서 3명씩 이렇게. 그렇죠. 예. 구성 자체가 정치적 사법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죠. 독일식의 헌법재판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보면 독일에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데 국회 3분의 2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 극단적인 이념의 소유자들은 그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게 근본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 전력이 있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에 이번에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어떻게 수호하겠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를 이젠 폐지하고 순수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헌법재판소를 불을 두면 됩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당 해산 같은 경우에는 전원재판부를 해부하면 되고 평소에 헌법재판은 4명의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하면 되고 대법원에 하면 좋은 게 그게 대법원은 어떤 경우라도 순수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혹여라도 이번에 대통령 파면 선고도 정치적인 입김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곡해서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청자들께서. 그걸 곡해라고 하기는 없죠. 그렇게 보는 그런 의도로도 말씀하신 건가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견 없이 8대 0으로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견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재판관들이 비겁한 거죠. 그거는 보수 진영을 재판관들이 비겁한 거죠. 재판관들이 비겁한 결정을 했다. 그렇죠. 예. 그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계엄 사태를 보면 계엄에 찬성한 우리 당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요. 계엄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탄핵은 과하지 않느냐. 계엄 과정에서 과연 나 계엄에 반대를 하고 탄핵에 반대를 한 이유는 계엄은 부적절했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 많은 계엄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면서 본질은 이게 중대성이 있어가지고 파면 사유까지 해당될 수 있겠느냐. 그게 중점이라고 봤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이번 계엄만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거나 피해를 본 사례가 없습니다. 2시간 국민들을 놀래게 한 해프닝이었어요. 해프닝이고 바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하고 끝났어요. 계엄을 할 때 통상 어떻게 합니까? JTBC 앞에 제일 먼저 오는 게 탱커입니다. 국회에 탱커 가죠? 계엄할 때 늘 그랬잖아요. 봉쇄하고. 서울시장은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수방사령관 밑으로 들어가요.
내가 대구시장 하는데 54단장 밑으로 들어가요. 예. 군정이 되죠. 그래서 나는 그게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계엄 발표하는 날 왜 저 뜬금없는 저런 짓을 할까? 저게 유지가 될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행사하면 바로 끝나버리는데 왜 저런 짓을 했나? 정치로 풀어서야 할 문제를 왜 계엄 사유로 삼냐? 근데 계엄 사유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헌재 재판 보수 진영 재판관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자. 그렇게 했어야죠. 예. 응? 그렇게 했어야죠. 얼마든지 반대를 해가지고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자. 응?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기회를 주어가지고 나라를 정상화할 기회를 주자. 그리고 본인도 임기 마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수진영의 헌법재판관들이라면 그걸 갖다가 기각의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비겁했다. 그걸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예. 이 사람들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예. 나는 그래 봤어요.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거는 법률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대하고 명백했느냐? 그 해석을 제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에 관한 해석입니다. 예. 법리적으로 해석한 거는 나는 그거는 이의를 안 달아요. 그러나 정상에 관한 해석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헌법재판소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이 전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었잖아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안 했죠. 계엄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죠. 계엄 자체는 불법이라고 난 했어요. 2시간 만에 끝났고 크게 변한 건 없었다. 뭐 그런 기본적인 건 침해가 없었으니까 예. 중대하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줬어야 옳은 거 아닌가 그것 네.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네, 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탕평 말씀하셨고요. 각자의 몫을 인정하는 배분을 정치복원의 해법이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하겠다. 지금은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의 여야가 격돌을 하고 정치가 돌파구가 없는 것은 진영 논리 때문입니다. 진영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 진영의 사람은 도둑놈이라도 지지한다. 강도라도 지지한다. 어떤 범죄자라도 내 지지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다. 예. 그런 진영 논리 때문에. 진영 논리에 다들 그렇죠. 빠져 있다. 다들 빠져 있죠. 예. 여야가 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대화를 안 하고 서로가 충돌하고 국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옛날이 아니라 저희들이 국회에 있을 때는 여야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대화 자체가 없잖아요. 예. 응? 토론 자체도 없고. 예.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야 그때 광우병 파동 때 내 원내대표 할 때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도 여야 합의로 처리 다 했죠. 네. 국회에서 막구 회동도 하고 밤을 새워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막구 회동을 다 해서 합의 처리를 다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영 논리 때문에. 워낙 이게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20년 동안 좌우 대결, 보수 진보 대결이 이제는 극에 달했어요. 예. 이번에 계엄과 그 다음에 그 탄핵 소추는 극적으로 충돌한 겁니다. 진영 논리가.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의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주장도 인정하고 예.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가치 기준을
상위 개념은 국익에 두자입니다.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 예. 국민들의 이익이 도움이 되냐? 국익에 두고 그 다음에 진영 논리는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진영 논리는 따지지 말고 일단 국익을 우선으로 하자. 국익이 최상위 개념이 돼야 되겠죠. 그래 되면 정치권의 갈등이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제가 이거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 또 이 얘기가 다시 길어질까 봐 좀 고민하지만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이전 질문에서 보수 재판관들이 대통령 측에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았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비겁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진영 논리에 빠진 생각 아닙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고 보수 재판관이었다면 그렇게 계엄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서 실질적 피해가 없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위법하지만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위법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조건 파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위법하더라도 파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중리범위 위반했지만은 그 정도로 파면하기 어렵다. 그런 판결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런 논리를 안 세우고 다른 진영의 주장에 함몰되어 간 것은 제가 보건대는 비겁한 헌법재판관들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비겁을 꼬집는 문제 제기는 진영 논리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50조 원이. 그게 이재명 대표는 100조라고 했죠. AI 분야에 대해서만요. AI에 대해서만 100조 하는 거는 나라같이 그런 돈이 없습니다. 재원이 없다. 그렇죠. 말씀이네요. 그리고 오늘 어떤 우리 당 후보는 200조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 소리 듣고 제대로 예산 편성 과정을 알고나 저런 소리를 하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민간이 주도하는 겁니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사용하자고 하는 거는 5년간 사용하자고 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면 10조 원씩 지원하자. 지금은 한 4조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업에 좀 더 지원을 해서 5년간 50조 정도 투자하자. 그런 취지이고 나는 오늘 어떤 후보는 나와서 200조 샀는데 남이 100조라고 하니까 200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딴 데 쓸 때도 많은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긴 하죠. 그래서 윤 정부가 지난번에 R&D 예산을 줄인 것은 그건 크게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20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줄였고 그에 대한 학계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 잘못은 반복하지 않겠다. 오히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을 하되 재원 내에서 하겠다. 미래 먹거리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선호 문제, 어디가 급한 데냐 그 문제죠. 급한데 먼저 지원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10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간 10조 원이면 총 이제 5년 동안 50조 원인데요. 현재 이제 한 4조 8천억 정도, 한 5조 정도 하니까 그 2배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예산 짰던 것이 한 5조 가까이 되니까 4조 한 6천억이나 될 거예요. 그것보다는 좀 2배는 해줘야지. R&D 총 예산이 24조 8천억 원인가 그렇고 그 안에서 5조 원 가까이가 이 AI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0조 원을 이야기한 후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후보였죠? 당내 후보였나요? 그건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곧 뉴스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잘 못 본 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핵 균형론자. 2017년 대선 때도 주장을 많이 하셨고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도 그래서 이게 핵
무장을 자체적으로 하자는 것이냐, 뭐 여러 이제 반론과 또 오해도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일단 검증을 해주세요. 미국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우리가 주장을 하되 미국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예. 이게 한 8년 정도 된 주장인데 사실 그 8년 사이에 이 주장을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이다. 라는 아주 큰 명제에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반론이 있어요. 예.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비핵화에는 북한이 그 원칙을 깨고 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예. 말이 뭡니까? 그거는 한반도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예. 근데 이미 비핵화가 됐어요. 예. 예? 지금 91년도인가 그 뭐야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공동성명하고 난 뒤에 노태우 정부 때 우리에 있던 그 한국에 있던 전술핵이 지금 철수 다 했어요. 우리는 비핵화돼 있어요. 예.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그러면 게 북한 비핵화가 과연 가능한 명제냐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만 비핵화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비핵화는 이미 했다니까. 예. 91년도에. 남한에는 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3, 4년 전에 비핵화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했느냐 이 말이야. 그때 남북 비핵화 하자고 했잖아요. 한북 김일성이 하고.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부터 핵 개발 계속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북한은 국제사회를 속이고 지금 핵은 고도화 단계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도 낭만적으로 외교적으로 비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그런 이제 비핵화에 대한 반론들이 큰 명제로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소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는 질문을 드리려고 설득을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핵을 가져야겠다고 하면 이 거구입니까? 저는 그런 표현 안 썼는데요. 네? 핵을 왜 가져야 하느냐 설명을 하면 이거는 전쟁광입니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자기가 생명과 재산을 김정은이가 말하는 북한의 핵노예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맡길 수 있습니까? 대안을 찾을 방법이 있습니까? 7년 전에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보고 거구라고 했어요. 전쟁광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랬죠.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요, 그러고. 근데 지금 와서 미국 조야가 달라지고 있어요. 북한의 핵은 벌써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핵을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핵화가 됩니까? 안 될 것을 왜 자꾸 발목이 잡히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은 잠재적인 핵국가입니다. 네? 원자력 폐기물 1차 처리권을 갖고 있어요. 예. 플루토늄이 10,000톤이 넘어요. 플루토늄을 갖다가 15kg 하면 핵탄두 하나가 나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재처리된 플루토늄이 10,000톤이 넘어요. 그럼 핵무기가 6,000톤, 6,000개 이상 나와요.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본을 두고 핵 잠재력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는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1차 처리하는 걸 IAEA 승인을 못 받았어요. 재처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재처리하지 않고 전부 섭씨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보관하는 게 지금 98% 완전히 포화 상태에 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저걸 갖다가 계속 섭씨 상태로 포화하려면 다시 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10년 전인가 위도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미래 핵 그 폐기물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걸 파이로 프로세싱이라고 건식으로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 허가를 IAEA하고 미국하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해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의 핵 잠재력 국가까지는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안 가고 그런 김정은 노예로 핵 노예로 평생 살 거예요? 제가 하지 말자는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극우라고 표현한 그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뭐 거구다 전쟁광이다 하는데 자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식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 아, 중요한 질문이 또 남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네요. 계속해요. 다음 뉴스가 있어가지고. 명태균 씨 질문인데 예? 오늘 몇몇 보도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홍 전 시장님의 측근 박모 씨가 명태균 측에 1억 원을 건넸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라는 보도인데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입니다. 예. 이게 왜 사실이냐? 예. 이거 보도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예. 한겨레가 보도하는 게 새로 뭐 밝혀진 사실처럼 하지만 꽤 오래됐어요. 작년에 이미 보도가 됐어요. 예. 이게 뭔가 하면 박재기 씨가 빌려준 게 아니고 박재기가 아는 사업가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차용해 갔습니다. 예. 차용 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 갚고 있어요. 예. 1,000만 원 빼 안 갚았어요. 예. 박재기가 빌려준 게 아니고 예. 박재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가가 5천만 원 1억을 빌려갔어요. 예. 빌려가고 돌려준 거는 1,000만 원 빼 안 돼요. 예. 그러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이런 그게 무슨 차용사기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이야. 그 사기- 돈을 명태균가 사기 가져가 사건이라는 가지고 말씀이세요? 김영선이 선거에 일부 사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보도됐는데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지. 예. 자, 이미 자기들이 이게 아마 보도한 걸 겁니다. 작년에. 알겠습니다. 자, 광고 나갈 시간인데요. 광고 끝나고 나면 1분 남았거든요. 잠깐 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타이레놀. 아, 머리야. 나 쉴 시간도 없네. 아, 이거 물 없이 먹는 타이레놀. 타이레놀 파우더로 빠르게 멈춤 없는 일상을 위한 나의 파워다. 타이레놀 파우더. 사이좋은 부부라도 한 침대는 힘들 수 있죠. 매트리스가 해결해드립니다. 경도 조절 시작. 한 침대에서 좌우 경도를 각각 조절할 수 있으니까 포근함을 좋아하는 아내는 1단계로 푹신하게, 단단함을 좋아하는 남편은 9단계로 탄탄하게. 침대 따로 쓰지 말고 취향에 맞게 맞춤 숙면하세요. 잘 자는 기술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 갱년기. 정말 ER 하나로, 작은 ER 하나로 안전하게 하루 하나를 만드는 변화. 갱년기 정도평가 지수 11가지 항목 개선. 갱년기엔 ER 하나.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이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경선이 되겠네요. 본선이죠. 아, 본선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본선만 열심히 하면 경선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 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한마디만 할게요. 한 말씀 네, 하십시오. 한 말. 예. 내 민주당에서 자기들은 정과 사범에 무기징역 갈지도 모르는 재판을 5건이나 받고 있는 사람을 그 범죄자를 후보로 내세워 놔놓고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명태균 사기꾼의 노름에 나보고 공격한다는 게 난 참 코미디 같다 이거예요. 예. 도대체 그 진영에 김부겸이나 김동연 씨가 나와서 그 이야기하면 내가 대답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내세우는 사람은
그 양아치입니다. 그런 사람 내세우고 놔놓고 날들어 아무런 관련 없는 명태균 게이트 운운해가고 포장하게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참 후한무치다. 예. 그 말은 꼭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예. 예,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예. 다음에 경선 끝나고 본선 과정에서 한번 뵐 수 있으면 예.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TV 토론하러 와야 될 거고. 예. 잘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여기까지? 선이 살아난 것 같아. 마네카 프라임 화이트 펄. 하나로 다 돼요. The Avengers are not coming. 4월 30일. Who will keep the American people safe? Us? Why, you got someplace to be? 잘난 것 없고. None of us can fly. 영웅도 아니지만. We all just punch and shoot. 포기는 없다. Alexei, have you slept? I'll sleep when I'm dead. I'd like not to die today. 썬더볼츠 4월 30일 IMAX 극장대 개봉. Imagine more. I am introducing. I am back. 상상 그 이상의 이상이 쌓이네. 새로운 꿈에 둘러싸이네. 혜택이 쌓이네. Imagine more.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인터뷰 중에 등장한 당사자들의 반론이 있을 경우에 그 반론도 다음 5대0 라이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